그래서 외교. 제가 걱정을 한 네.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세 가지로 걱정을 했는데 첫째는 우리 국가 발전 전략 차원에서, 두 번째로는 경제 차원에서, 세 번째는 서민들의 생활 차원에서, 세 가지 차원에서 걱정을 했는데 우리 이제 국가 발전 전략 차원에서만 살펴본다 하더라도 지금 세계는 우리 김종대 교수께서 말씀하신 어떤 윤석열 정부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익 중심에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나라는 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국제 질서의 특징입니다. 탈영전 이후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새로운 국제 질서의 특징은 미국도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치 동맹 얘기하고 있는데 음. 그 미국도 가치 동맹 여기에 좀 집중하고 있는 그런 외교를 하고 있나요? 미국은 이제 한국하고만 가치 동맹을 하면서 가치 동맹을 내세우면서 한국을 포섭하면서 미국도 자기 국익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국익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이 이제 달리 표현한다면은 지금 다 각자 도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뭔가 그룹핑을 다 만들려고 한다 하더라도 모든 나라들이 다 뭐 인도라든가 뭐 터키라든가 독일이라든가 뭐 미국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나고 생각하는 일본조차도 각자 도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 도생을 하면서 어느 게 나의 이익이 되고 있는가를 판단을 하면서 이익이 되고 있는 국가들하고 협력하는 것을 또 마다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지금 현재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새로운 어떤 30년의 질서의 출발점에 서 있는 현재의 국제 질서의 특징인 거죠. 그런데 김종대 교수께서 잘 설명한 것처럼 우리 지금 현 정부는 그 이익이라는 것들을 그걸 불온시해요. 그러니까 이익이란 말을 불온시하는데 그 냉전 시대가 이념 대결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진영 내에선 철저한 이익 동맹이었어요. 이렇게 공산권과 저 자본주의권으로 나눠져 있다 그러지만 미국을 정점으로 한 서방 동맹 내에서는 철저하게 경제적 인센티브가 작동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진영을 결속시켰거든요. 네. 예컨대 유럽 부흥 계획 마샬 플랜이라든가 또는 한국에 대한 원조라든가 일본에 대한 어떤 재부흥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동맹이 되는 게 이익이라는 이런 그게 어떤 있었군요. 그 종합적인 이익을 기초로 한 질서입니다. 그게 2년만이 모든 어떤 그 경계선이 아니었어요. 이익이 기반이 돼서 분명히 그런 이념이 거예요. 있었던 그러니까 거고. 이익의 균형이라는 거는 동맹의 최고의 덕목입니다. 동맹이라는 것은 같이 이익을 나누는 건데 우리가 하다못해 강남 조폭도 저기 물 좋은데 저 영업장 갖고 있으면 거기서 좀 이익금 떼서 저 못 사는 동생도 좀 도와주고 이 조직 내에 있음으로써 이 양아치들이 뭔가 그래도 떡고물이라도 떨어지는 거고 그렇게 해야 그 조직이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기 저 뭐 해준 거 없이 일만 시키는 선생을 제자가 좋아합니까 요즘 세상에? 그래도 저 선생님 밑에 있으면은 나중에 뭔가 얻는 게 부탁도 좀 할 수 있어야지. 있는 거고. 아니 세상에 이익이라는 것하고 이념을 분리시키는 사고가 어디 있습니까? 좋은 이념은 좋은 이익이 된다는 뜻이지. 그렇죠. 이것이 분리된다는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념적 순결성 그 속에서의 어떤 정체성 정치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저기 어떤 그 종교적 차원에서 나타나는 근본주의적 성향의 정치에서 나오는 얘기지. 아니 지금 우리한테 국가의 뭔가 생존이고 이익인가가 너무나 분명한 이 시대에 이걸 부정하고 저기 뭐랄까 이념과 가치의 외교다? 그런데 그걸 서방이 정한 규칙들이 많은데 뭐 네. 규칙에 기반의 국제 질서라고 그 남반구의 그 저기 나라들이 그거 뭐 받아들입니까? 비웃지? 냉소적이지? 그러니까 국민들은 다 알고 있고 국민들은 답답해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정부는 괜찮다 별 문제 아니다 우리는 가치 외교 해야 되고 결국에는 한미일이 뭐 협력하고 뭉쳐야 된다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이것도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괜찮다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아니 이 문제도 네. 지금 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과학적 검증, 실험, 재현 이런 어떤 과학적 방법론이 적용된 걸 본 적이 없고 최종 보고서도 안 나왔어요. 모른다가 정답이에요. 국민들이 여기에서 불안해하는 건 뭐냐면은 오염수 문제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로 풀려는 거 아닌가 하는 의혹입니다. 그러니까 일본하고 잘 지내기 네. 위해서
저 오염수 문제를 그 안에 끼워 넣은 거 아니야? 이게 지금 국민들 사이의 그렇죠. 모든 불안의 원천이에요. 네. 자, 소금 무서워 못 먹는다. 뭐 우럭 맘대로 못 먹고 뭐 어쩐다 하는 건 뭐냐면은 그 자체로 찜찜하다는 얘기인데 네. 이 배후에는 이걸 환경의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정치가 개입해서 일종의 어떤 정치의 문제로 풀어 나가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그 의혹이 그럼요. 있는 거고 그게 불안감의 네, 원천인 네. 거예요. 사실 과학으로 얘기하면 그나마 문제가 적어요. 그러나 저 IAEA는 자기네가 과학적 검증 기관이 아니라는데 자기네는 어시스트 지원하는 기관이고 모든 거는 일본 정부가 셀프 레귤레이션 자체 통제하는 거다. 그러면 나중에 오염수가 문제가 되더라도 IAEA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놓고 딱 얘기가 보고서에 4차 5차 보고서에 뭐라고 썼냐면 일본의 오염수 처리는 신뢰할 만하다. 근데 내가 제일 여기서 궁금한 건 신뢰할 만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는 거야. 이건 과학적 용어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한다도 아니고. 내 돈 떼먹고 도망간 놈은 다 신뢰할 만한 놈이었어요. 저기 정말 신뢰할 만해 가지고 내가 돈 떠줘서 500만 원 뜯기고 한 번은 또 3천만 원 뜯기고 그렇죠. 그 상처가 아직도 회복 안 되는데 그게 다 신뢰할 만해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신뢰할 만하다는 게 무슨 뜻이요? 요게 네. 돈 떼먹기 제일 좋은 얘기요. 네,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돌이켜서 보면은 이 후쿠시마 그 사고는 지금까지 있었던 인류가 겪었던 아주 대표적인 원자력 네. 발전소 3건의 사고 중에서 첫 번째가 이제 드리마일, 미국의 드리마일 발전소에서 그것도 이제 원자로가 녹아서 멜트다운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방사능이 누출됐던 사고인데 이거는 멜트다운도 원자로가 녹는 거기 때문에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로 있었던 게 이제 저기 체르노빌 건이죠. 체르노빌도 멜트다운에서 원자로가 녹아서 거기서 방사능이 외부로 누출돼서 그때 멜트스루라고 그랬는데요. 이 멜트스루된 사건으로 원자력 발전소, 핵발전소 사고에서 단계를 나눌 때 가장 위험한 게 7단계입니다. 근데 체르노빌은 7단계예요. 멜트스루가 됐고 7단계였고 그리고 후쿠시마도 7단계예요. 네. 후쿠시마도 결국은 멜트스루가 됐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멜트스루 방사능이 차단 벽을 뚫고 외부로 나오는 것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정도가 다 다르겠지만은 뭐 그것을 심하든 심하지 않든 다 일단은 멜트스루로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자로가 녹고 그다음에 녹아서 방사능이 외부로까지 유출된 그런 가장 위험한 단계의 사고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차적으로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김정민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고에 대해서 이제 오염수를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IAEA라든가 또는 일본의 알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과연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신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더 심각한 거는 저는 이 일본 정부의 태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이런 끔찍한 사고를 겪었기 때문에 저는 이웃 국가로서 일본 국민들이 겪는 이런 끔찍한 사고에 대해서 그 아픔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사고 났을 때 그때 이제 사고 났을 때 원자로에서 스루 아웃이 멜트 스루가 돼가지고 이제 방사능이 누출되는 그런 상황에서 신속하게 뭐 바닷물이라도 투입을 했으면은 그러면은 사전에 이 방사능 누출 속도를 조금 더 제압하고 차단할 수가 있었는데 그 바닷물을 그냥 막 갖다 퍼 부으면은 소금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원자력 발전소를 다시 못 쓸까 봐서 그래서 신속하게 초기에 위기 관리 조치를 취하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은폐를 했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신이 싹트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일본은 결국은 비용의 문제로 안전을 희생한 겁니다. 근데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오염수를 처리하는데 오염수를 처리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다양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바다로 방사능 폐기 오염수를 바다로 유출시키는 것은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그러나 안전을 인류의 안전을 가장 위태롭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비용이 조금 드는 다른 방법들도 일본의 그 대지 내에 매설을 한다거나 또는 여러 가지 또 방법이 있죠. 지하 깊숙한 곳에다가 뭐 지하수를 통해서 지하 깊숙한 곳에 한다거나 또는 뭐 끓이는 거라든가 또는 뭐 산소와 수소로 이렇게 전기 분해를 시키는 거라든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물론 이 방법이 다 안전하다고 보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방법이
비용이 가장 많이 들기 때문에 일본은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것을 선택하면서 대신에 인류에게는 가장 큰 피해를 주는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 이러한 일본의 태도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만 이제 덧붙이자면은 그러면은 일본이 이러한 방법을 택하는 것은 일본의 국가 브랜드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지금 자신들이 유일하게 피포 국가라고 2차 대전 때 핵공격을 받았다는 피포 국가라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이 피해자 코스프레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는 일본은 오염수를 방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는 피포 국가로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던 거에서 이제는 일본은 방사능을 유출시킨 가해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 일본은 그 가해 국가가 되는 국가 브랜드가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일본이 방사능을 유출을 해가지고 오염수를 유출해가지고 네. 우리에게 위협을 끼친다면은 우리에게 3차 가해를 하는 겁니다. 식민지 강제 지배를 한 거,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는 거, 그 2차 가해고, 그리고 네. 이번에 방사능 유출을 시켜서 우리에게 방사능 피해를 주는 게 3차 가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본의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또 일본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일본이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지금 우리 국민들이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